제3권 춤추는 천하, 제26장 여희, 신생을 죽이다. 경, 곽, 위나라에 이어 괘과 우나라까지 합병하며 진나라는 이제 사방 1000리가 넘는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괘과 우나라의 병합은 진나라에 있어 중원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전에는 주천자가 머무는 낙양에 가기 위해 괘나라를 우회하는 긴 여정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직행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통치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광대한 영토를 군주 혼자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신복 신하들에게 영지를 나눠주는 것이었다. 논공행상을 하겠다. 진원공은 유쾌한 어조로 선언했다. 이에 조정 신하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대부들의 위상은 보유한 영지의 위치와 면적에 의해 결정되기에 모두 진원공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며 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진원공은 논공 행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정치적 술수를 발휘했다. 순식을 공자 해제의 탭으로 삼노라. 그리고 우나라 땅 일부를 그의 영지로 하사하였다. 진원공은 순식을 이번 논공 행상의 최고 공신으로 인정하며 그를 대부에서 경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이는 곧 공자 해제의 정치적 배경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극을 대신으로 삼고 하양 땅을 하사하노라. 진원공은 이극에게도 아낌없는 포상을 내렸다. 모두들 공평한 논공 행상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원공이 이극을 신생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지위를 보존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니겠는가. 이극은 이제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히 진원공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할 처지가 된 것이다. 아울러 진원공은 경, 곽, 위나라 정벌 때 공을 세운 대부 조숙과 대부 필만에게도 영지를 하사하며 세자 신생에게 기울어 있던 성향의 두 사람을 새로이 자신의 신복으로 끌어들였다. 경 땅을 조숙에게 내리노라. 위 땅을 필만에게 하사하노라. 조숙은 100여 년 전 주유왕의 횡포를 피해 진나라로 망명한 조숙대의 후손으로 진원공이 경, 곽, 위나라를 정벌할 때 진원공의 병차를 조종한 공을 인정받았다. 필만은 주나라 필공의 후예로서 역시 진원공이 탄 병차의 차우를 맡아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위나라 공략 시 가장 먼저 성벽을 타고 올라가 진나라 깃발을 꽂은 장수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진원공의 신복이라기보다는 중립적 위치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파격적인 은상을 내림으로써 진원공은 앞으로 보여줄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동조자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러한 진원공의 조치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여희였다. 이로써 해제의 앞날은 탄탄해졌다. 남은 것은 이제 신생을 비롯한 중이와 이호를 어떻게 제거하느냐였다. 사랑하는 우시야, 너의 지혜를 또다시 빌리고 싶구나. 어느덧 여인은 우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밤마다 진원공이 찾아왔으나 몸을 섞으며 쾌락의 눈물을 뿌린 지는 오래되었다. 진원공은 이미 사내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었다. 그 대용이 바로 우시였다. 우시의 방중술은 날이 갈수록 능란해졌다. 때로는 심통을 부려 여의를 애태우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여의에게는 또 다른 기쁨의 하나였다. 그날도 여의는 자신의 몸에 잔뜩 불을 지펴놓고 돌아눕는 우시를 겨우 졸라 욕망을 발산한 후 나른한 상쾌감에 젖어 속삭였다. 바야흐로 때가 온 것 같구나. 이제 신생을 패하고 해제를 세자로 세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시는 배우의 천한 신분이었지만 천성적으로 머리가 영특했다. 더욱이 그는 나라의 제일 권력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여희가 자신의 지혜를 빌려 미래의 권력 판도를 다시 짜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희열을 느꼈다. 세 공자가 모두 먼 곳에 나가 있으니 그들을 제거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이제 겨우 해제를 돕는 중신 세력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세자와 공자들이 워낙 효성이 지극하고 여러 싸움에서 공로가 크기 때문에 내 섣불리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씩이라 누구부터 먼저 없애야 할까? 내가 예전부터 신생의 행동거지를 살펴보았지만 좀처럼 허점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성품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조금만 창피를 당해도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아울러 인자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못합니다. 신생은 그동안 남에게 칭찬만 받아왔습니다. 군부인께서는 바로 신생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쉽게 그를 함정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공의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공이 신생을 처단하려 해도 조정 중신들이 반대하고 나설까 염려될 뿐이다. 특히 이극은 신생의 예전 스승이 아닌가. 근자에 그의 위치가 높아져 그가 반대 입장을 취하면 다른 모든 중신들도 이극의 뜻에 동조할 것이 분명하다. 이극이 신생을 위해 비호하지 않을 거라는 말인가. 내 말을 들으니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하며 여인은 우시를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행운. 살다 보면 사람에게 어찌 행운이 따르지 않으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번에 진원공으로부터 상을 받은 네 사람 모두 행운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상이 진원공의 정치적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그들이 얻은 지위와 세력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행운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진정한 행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면에서 순식, 이극, 조숙, 필만 이 네 사람은 자신 앞에 날아든 행운에 대해 각기 다른 행동과 면모를 보여주었다. 먼저 순식은 진원공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은공에 크게 감복했다. 주공의 뜻을 받들어 해제공자를 잘 보필하리라. 순식은 진원공과 해제에 대해 충성을 맹세했다. 반면 이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대신의 반열에 오른 자체에 대해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 이면에 여희의 눈빛이 도사리고 있음을 어찌 그가 모르겠는가. 그는 점점 신생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세자의 위험이 점점 급박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애써 잊으려 했다. 잃고 싶지 않다. 이것이 이극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다른 야욕을 보였다. 나만의 세력을 구축할 수는 없을까? 막연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두 사람에 비해 조숙과 필만은 상당히 냉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타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망명객의 후예이다. 온갖 서름과 고초를 겪었다. 그런 중에 자신 앞에 떨어진 드넓은 영지. 그들은 이 영지를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원공은 고령이다. 서산으로 기우는 태양이다. 해는 지면 다시 떠오른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잡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날아든 행운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 공실에는 후계자로 거론될 만한 공자가 네 사람이 있다. 신생, 중이, 이호, 해제. 이 넷 중 하나가 내일의 태양이 된다.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네 공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자신의 드넓은 영지를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정상적이라면 세자인 신생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신생의 앞날에는 여의라는 무서운 독수가 도사리고 있다. 신생이 과연 그 독수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을 것인가? 없다. 조숙과 필만은 이렇게 단정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신생을 지워버렸다. 다음의 유력자는 공자 해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무엇보다도 해제의 나이가 어렸다. 이제 겨우 10살이 아닌가. 반면 진원공은 70이 넘었다. 오래 살아야 4, 5년. 영토가 1000리가 넘는 진나라를 15살짜리 소년이 다스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공실의 여러 공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공자 중이와 이호이다. 여기서 조숙과 필만은 고심했다. 두 사람은 은밀히 중이와 이호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중이는 패기가 부족한 반면 덕이 있다. 이호는 덕이 부족한 반면 패기가 넘쳐 흐른다. 두 공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이다. 중이를 따라 포읍으로 간 가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간의 평이 상당히 일리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이의 가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호모, 호원 형제이다. 그들은 아버지 호돌이 신생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중이를 선택했다.
그중 특히 호원은 현사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굳이 중이를 주인으로 모신 데에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터이다. 중이 공자의 덕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호를 따라 구룹으로 간 가신의 대표는 극시 일문이다. 대부 극표의 아들인 극의 형제는 상당히 활달하고 기세가 강하다. 이호의 성품 그대로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그만한 실력도 갖추고 있다. 장차 진나라가 어지러우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은 이호 공자이다. 극표는 이렇게 단정하고 가문의 미래를 이호에게 맡겼던 것이다. 당시에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호돌과 극표의 선택을 바라보았던 조숙과 필만이었으나 이제는 자신들도 주사위를 내던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중이와 이호. 먼저 결정을 내린 사람은 조숙이었다. 그에게는 조맹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이미 진원공에게 출사하였다. 그는 아들 대신 손자인 조세를 불렀다. 우리 가문의 장래가 달린 일이니라. 말씀하십시오. 조세는 젊었지만 호원에 버금가는 현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곧 포읍으로 가거라. 중이 공자를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힘은 일시적이지만 덕은 영원하다. 가겠는가? 따르겠습니다. 하운데 할아버님과 아버님께서는 나와 내 부친은 여기 남아주공을 섬길 것이다. 서산의 기운 태양도 태양이다. 아직은 진원공의 눈밖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그 역할은 나와 조맹이 담당한다. 이것이 조숙의 생각이었다. 한번 결정하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 조숙이라면 필만은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조숙과는 전혀 다른 면에서의 신중함일 수도 있었다. 공자중이 여기까지는 선택이 같았다. 그러나 그는 곧장 아들 필주를 불러 포읍으로 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전복가인 곽원을 찾아갔다. 기륭을 점쳐보고 싶소이다. 무엇에 대한 기륭인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곽원은 이미 필만의 마음을 짐작한 듯 점을 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했다. 대길이요. 무엇보다도 그대가 위나라 땅을 봉급받은 것이 천운이외다. 무슨 뜻인지. 그대의 이름은 만, 봉읍의 이름은 위. 대저 천자의 민을 조민이라 하고 제후의 민을 만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만이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이지요. 반면 위는 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소이다. 크다는 뜻을 지닌 위읍을 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대가 포상받은 것은 하늘이 운을 터준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소이다. 만과 위가 어우러지는데 어찌 만민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필만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희열을 감추려는 기색이 눈에 역력했다. 지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음이 아니오. 곽원의 백발성성한 모습은 흡사신선의 자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청정했다. 거짓이나 사기의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필만은 속마음을 들킨 듯하여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마음의 소리대로 행하시오. 그대의 자손은 큰 공을 이루어 그대가 이루어낸 공을 탄탄하게 다질 것이오. 다만 고난이 있더라도 변화하지 말라고 그대의 아들에게 주의를 주시오. 필만의 눈가에 붉은 빛이 감돌았다. 흥분한 것이리라. 고맙습니다. 자식놈에게 반드시 그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필만은 아들 필주를 불러 명했다. 오늘부터 나의 성은 위이다. 위는 크고 높다는 뜻. 우리의 영지이기도 하다. 너도 필을 버리고 위로 성을 삼도록 하라. 이때부터 필만은 위만이라 불리게 된다. 물론 그 아들 필주도 위주로 불린다. 후일의 얘기지만 위만과 위주는 봉토인 위읍을 잘 보존했을 뿐 아니라 그 후대에는 더욱 세력이 커져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칠홍 중 하나인 위나라로 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만의 선택은 정확했다. 그는 아들 위주로 하여금 공자중이를 섬기게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영지를 대대손손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면 마침내는 그 후손을 제후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한 것이었다. 이를 결코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공자중이 위만 나름대로의 고뇌와 냉철한 판단의 소산인 것이다. 이런 미래를 알 리 없는 필주. 위주는 밝고 씩씩한 음색으로 중얼거렸다. 위주라 좋군요. 또 한 가지. 지금 당장 포읍으로 떠나거라.
포업이라면 이제부터는 중이 공자가 내 주인이다. 거절당해도 무조건 따르라. 어째서 중이 공자이신지요? 이호 공자도 있질 않습니까? 위주는 성격이 활달하다 못해 거친 기질이다. 그런 면에서 이호와 흡사하다. 그러나 위만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유는 없다. 그냥 중이 공자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라.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된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위주의 기질이기도 하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위주는 유람이라도 떠나듯 밝은 음색으로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중이가 머물고 있는 포읍을 향해 떠나갔다. 조숙의 손자 조쇠가 강성을 출발한 지 사흘 후의 일이었다. 우시의 노래를 들은 이극은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답답한 마음이 더하여 뜰로 나가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래도 무거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등불을 끄고 침상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져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우울하던 마음은 극도의 초조감과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일까? 우시는 한갓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진원공의 총애뿐 아니라 여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진원공이나 여희의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뭔가 구체적으로 이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 그것을 우시는 이극에게 암시하려고 일부러 그 노래를 부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극은 더 이상 침상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복을 불러 명했다. 지금 당장 우시의 집에 가서 그를 불러오너라. 분부를 받은 가복은 우시의 집으로 달려가 이극의 말을 전했다. 우시는 침상에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미소를 머금었다. 다시 이극의 앞에 선 우시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이 야밤에 웬일이십니까? 아까 저녁 나절에 내가 말한 원목과 고목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어 불렀느니라. 말씀하십시오. 원목이 해제 공자를 말함이고 고목이 세자 신생을 가리킴은 나도 짐작할 일이다. 그런데 도끼의 날이 찍히는 날이라는 것이 대관절 무슨 뜻이냐? 홍내궁에서 고곡의 세자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냐? 만일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그 일을 숨기지 말고 고하라. 이에 우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대부의 짐작이 맞습니다. 본시 저는 오래전부터 내궁의 일을 고해드리려 했으나 대부께서 신생의 스승뻘인지라 머뭇거렸던 것뿐입니다. 주공께서 결심하셨다는 뜻인가? 그러합니다. 주공께서는 신생을 죽이고 해제공자를 세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단순히 폐세자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인단 말이냐? 세자뿐 아니라 그 당까지 제거할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 당이라면 세자의 스승인 두원관과 그리고 우시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극이 어찌 이를 짐작하지 못하겠는가? 나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라면 대부께서는 신생의 스승을 역임하셨을 뿐 지금은 아닙니다. 주공의 뜻에 따르신다면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보고 주공의 편에 서서 세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라는 말인가? 모든 것은 대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내 어찌 주공의 편에 서서 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세자를 도와 주공에 대항하는 것 또한 나로서는 할 도리가 못 된다. 너는 나에게 원목으로 옮겨 앉으라고 했지만 나는 원목으로 건너가지 않겠다. 그렇다고 고목에 남아 도끼질을 받지도 않겠다. 중립입니까? 굳이 말하라면 그러하겠지. 주공께서도 이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대부께서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으신다면 대부에게는 해도 득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시는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극이 다시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넘은 뒤였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이극은 수레를 대령시켜 대부 비정의 집으로 향했다. 비정은 외교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대부로서 어느 무리에게도 선뜻 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소위 중립 노선을 걷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만 급급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굳이 당을 나누라면 나는 공실의 당이요. 언젠가 이극이 여의로 인해 어지러워지는 공실의 앞날과 비정의 거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밝힌 바 있었다. 공실이 곧 주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소? 반드시 그렇지는 않소. 주공이 공실을 어지럽힐 때는 나는 주공의 뜻에도 반대할 것이요. 이런 면에서 비정은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이극이 비정의 얼굴을 떠올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비정의 집에 당도하자 이극은 좌우 사람을 물리치게 한 후 황급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큰일 났소이다. 공실에 무슨 변이라도 생겼소? 변이라면 변이지요. 지난밤에 우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갔소. 주공께서 신생을 죽이고 해제를 세자로 세울 뜻을 굳히셨다고 말이요. 대부의 속뜻을 염탐하러 온 것이로군. 염탐? 비정의 말에 이극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이 염탐이었던가. 이극 자신은 회유라고 생각했었다. 대부는 뭐라 답하셨소? 주공의 뜻에 따를 수 없다. 그러나 주공에게 대항할 뜻도 없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어허, 이거 큰일 났구려. 그대 같은 사람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다니. 뭐가 잘못되었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시라는 자는 대부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일부러 찾아와 그런 말을 한 것이요. 이제 세자의 소부를 지냈던 그대가 중립 입장을 표명했으니 이는 타오르는 불 속에 가랑잎을 집어넣은 격이 되었소. 여의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눈앞에 서나오. 하지만 주공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일 아니오? 누가 대항하라고 했소? 반대 의사만 표시해도 주공은 선뜻 세자를 제거할 수 없어. 그렇다면 어찌해야 좋겠소? 내가 대부를 위해 한 가지 계책을 말씀드리겠소. 대부는 앞으로 여의 일당의 음모가 마땅치 않다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속으로 뜨끔해서 감히 세자 죽이려는 계책을 서둘지 못할 것이요. 그 기회를 잃지 말고 서둘러 세자를 도우려는 동지들을 모아 당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세자의 지위는 탄탄해질 것이며 그런 후에 주공께 간언하여 주공의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이 길만이 공실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소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자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비정의 말에 이극은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그대를 찾아왔어야 할 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이극은 비정의 집을 나왔다. 머릿속이 오락가락했다. 한편으로는 우시의 간교함에 당한 것 같아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시에게 자신의 중립적인 뜻을 밝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중에 수레바퀴가 길가의 돌멩이에 걸려 수레가 심하게 덜컹거렸다. 그 바람에 이극은 몸의 중심을 잃고 수레에서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으나 그 순간 이극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 그날부터 그는 다리가 다쳐 꼼짝할 수 없다고 칭병한 후 일체 궁중 조회에 나가지 않았다. 우시가 이극을 상대로 이런 압력을 펼치는 동안에 여의는 여의대로 신생을 빼낼 수 없는 덫속으로 서서히 몰아넣고 있었다. 여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은 진원공이다. 그녀는 밤이면 진원공을 소유할 수 있었고 다음 날 낮이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낼 수 있었다. 이극이 다리를 다쳐 당분간 입조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밤 여의는 진원공에게 속삭였다. 세자가 고국으로 나간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첩은 세자를 위해 이제까지 위로의 술 한 잔 내리지 못했습니다. 말이 난 김에 신첩이 세자를 도성으로 불러 위로 잔치를 베풀까 하는데 군우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의향을 묻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임을 진원공이 어찌 모르겠는가. 며칠 후 진원공은 여의가 바라는 대로 고국에 있는 신생에게 사람을 보내 도성으로 들어오라 분부했다. 음모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고국의 가신들은 한결같이 신생의 강성행을 만류했으나 신생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 내가 떳떳한데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주공의 의심만 더할 뿐이다. 신생이 강성에 이르자 여의는 전에 없이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점심나절부터 저녁 무렵까지 잔치를 열어 신생의 외로운 고국 생활을 위로했다. 그 다음 날 여의는 또 점심 대접을 한다며 신생을 내궁으로 불러 말했다.
주공께서 세자를 보시고는 옛 생각이 나셨는지 간밤에는 꿈속에서 제강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이다. 모름지기 죽은 사람의 모습이 꿈속에 보이는 것은 제사 지내는 이의 정성이 부족해서이니 세자는 얼른 고곡으로 돌아가 제강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그 조제사 지낸 고기와 술을 군우께 보내십시오. 제강은 진원공의 죽은 정실 부인이자 신생의 생모였다. 제강이 죽었을 당시 진나라 도성은 고곡이었다. 때문에 제강을 모신 사당 또한 고곡에 있었다. 신생은 뜻밖의 여희의 입에서 생모의 이름을 듣자 감격하는 마음이 일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소생은 지금 곧 어머니의 분부대로 고곡으로 돌아가 생모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로 진원공과 여희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영지인 고곡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이것이 신생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이야. 신생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곡으로 돌아가자마자 재물을 갖추고 정성스레 제강을 위한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아버지 진원공을 위해 그 조와 제주를 강성으로 올려보냈다. 마침 그때 진원공은 양호, 동관호 등과 함께 영토 시찰 겸 기산 땅으로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물론 이 사냥 역시 여희의 각본 중 하나였다. 여희의 사주를 받은 양호와 동관호가 진원공을 부추겨 도성을 비우게 한 것이었다. 신생이 올려보낸 조, 즉 제사 지낸 고기와 술은 당연히 궁중의 주방에서 맡아 보관하였다. 그 사이 그녀는 신복궁인을 시켜 몰래 술과 고기에 짐독을 집어넣었다. 짐독은 짐이라는 새의 날개에서 추출해낸 맹독 중의 맹독이었다. 진원공은 사냥을 나간 지 엿새 만에 강성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신생이 보낸 고기와 술을 내놓으며 말했다. 군우께서 도성을 비운 사이 고곡의 세자가 생모 제강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그 조와 술을 보내왔습니다. 정성이 갸륵합니다. 드셔보시지요. 진원공은 시장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여 얼른 술이 가득 찬 술잔을 집어들었다. 그때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의가 벼란간 손을 들어 진원공을 저지하였다. 군우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본래 밖에서 들여온 술과 음식은 시식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진원공은 집어든 술잔을 땅바닥에 부었다. 순간 술이 부어진 곳에 흙이 부글부글 끓듯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다. 진원공은 깜짝 놀랐다.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여희 역시 눈을 휘둥그레 떴다. 진원공은 다시 고기 한 점을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는 좋아라 하고 고기를 받아 먹었다. 그러나 고기를 삼키는 순간 개는 온몸을 뒤틀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의가 벼란간 미친 사람처럼 당 아래로 뛰어내려가며 외쳐댔다. 하늘도 무심하다. 이 나라가 어느새 세자의 손에 넘어갔는가. 임금이 나이가 많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거늘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기어코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뜰 한복판에 서서 외쳐대던 여인은 다시 진원공 앞으로 달려가 눈물을 뿌리며 고했다. 세자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 모자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군우께서는 이 독이 든 술과 고기를 신첩에게 내려주십시오. 첩은 군우 대신 죽어 세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상 위에 놓은 술잔을 집어들었다. 진원공은 기겁을 하여 여희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다. 부인은 진정하오. 신첩이 어찌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세자는 참으로 잔인하구나. 아무리 임금 자리가 탐난다고 한들 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든단 말인가. 여인은 발광하듯 땅바닥에 쓰러져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 여희의 모습을 바라보던 진원공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노에 찬 음성으로 외쳤다. 세자를 죽이리라. 모든 대부는 입궁하라. 궁정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로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궁에서 일어났던 독주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올 것이 왔는가. 한 명 한 명 대부들이 궁으로 몰려들었다. 양호와 동관호는 정청 한 구석에 앉아 들어오는 대부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나름대로 계산을 하기에 바빴다. 호돌과 이극. 양호와 동관호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호돌은 국구이자 대신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세자 신생의 어렸을 적 스승이요 공자 중의의 외조부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반여 희파가 아닌가. 이극 또한 다리를 다쳤다는 핑계로 그동안 입조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어떤 방해를 펼지 장담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어느새 넓은 정청 안은 입궁한 대부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끝내 호돌과 이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순조롭게 마무리되겠군. 양호와 동관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그랬다. 그날 진원공의 소집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호돌과 이극, 그리고 비정, 이렇게 세 사람뿐이었다. 당상 위에 앉은 진원공은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당하에 모인 백관을 둘러보며 카랑카랑한 음색으로 입을 열었다. 세자가 반역을 시도했다. 독주를 보내 나를 죽이려 했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넓은 정청 안에는 여전히 진원공의 성난 음성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대들은 이 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세자를 죽이겠다. 진원공의 말이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한 신하가 고개를 들며 큰 소리로 외쳐댔다. 세자는 참으로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에게 군사를 내주시면 신이 주공을 위해 세자를 처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대부 동관호였다. 진원공의 눈길이 그의 얼굴에가 머무는 순간 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양호였다. 신도 주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외에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진원공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대들의 충성스런 마음을 받아들이겠소. 병차 200승을 내줄 터이니 동관호는 대장이 되고 양호는 부장이 되어 고국을 치고 돌아오라. 호돌은 이미 이극이 다리를 다쳐 입조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댔을 때부터 신생의 죽음이 바야흐로 눈앞에 닥쳐왔음을 직감했다. 지나치게 어진 것도 병. 일찍이 그는 진원공이 신생에게 동산꼬락시를 정벌하라며 잡색의 옷과 금결을 내린 것을 보고 타국으로 망명하라고 권유한 바 있었다. 그때 신생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었다. 불효와 불충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내 어찌 죽음이 두려워 타국으로 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호돌은 마음속으로 신생을 포기했다. 어진만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상대는 신생의 효와 충을 이용할 만큼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여희. 신생은 결코 여희의 독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모든 대부는 입궁하라. 진원공의 명이 떨어졌을 때 호돌은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세자를 구하기엔 이미 늦었다. 호돌은 입궁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몸이 날랜 갑옥 하나를 불러 밀명을 내렸다. 지금 곧 고국으로 달려가 태부 두원관을 찾아뵙고 세자를 타국으로 도망치게 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전하여라. 호돌은 이것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호돌의 밀사로부터 강성의 소식을 들은 태부 두원관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주공께서 세자를 해칠 리 없다. 그는 호돌의 전갈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사람을 보내 강성 소식을 알아오게 했다. 동관호와 양호가 병차 200승을 거느리고 고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후의 보고에 비로소 두원관은 경악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경악만 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는 즉시 신생을 찾아가 강성의 소식을 사실대로 전한 후 말했다. 제사 지낸 고기가 엿새 동안이나 궁중에 있었다고 하니 그동안에 여의가 독을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세자께서는 지금이라도 강성으로 달려가 주공께 사실대로 아뢰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십시오. 강성의 대부 중에 어찌 세자를 돕는 신하들이 없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신생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대접하던 여희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런 그녀가 자신에게 독살의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신생은 분노의 마음보다는 의문이 더 앞섰다. 해제를 세자로 올리기 위하여? 그날 밤 신생은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 많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다음 날 아침 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태부 두원관을 불러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강성으로 가지 않겠소.
지난밤 나는 충과 효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소. 진정한 충과 진정한 효란 무엇일까 하고 말이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소. 나는 누명을 벗기 위해 변명 따위는 하지 않겠소. 내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여의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오. 만일 내가 억울한 것을 변명하려다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아버님께 죄만 더 짓게 되는 것이오. 또한 설사 사실을 밝혀 누명을 벗는다 하더라도 아버님께서는 여의를 벌하지 않을 것이며 공연히 마음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밝혀내든 밝혀내지 못하든 나에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이렇게 말하는 신생의 눈에는 어느덧 맑은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두원과는 가슴이 아팠다. 주공을 위한 세자의 충과 효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하시어 후일을 기약함이 어떠할는지요. 그건 역시 불가하오. 임금이 죄 없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치러 군대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피해 다른 나라로 달아난다는 것은 곧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오. 또한 내가 다른 나라로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모든 죄를 나의 아버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듣건대 어진 사람은 임금을 미워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안팎으로 곤란을 받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달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자께서는 비로소 두원과는 신생의 결심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고는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렇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소. 이것만이 내가 아버님께 충성하고 효도하는 길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여의만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여의가 기뻐하고 아버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오. 나는 이미 결심했으니 그대는 더 이상 나를 만류해도 소용없소. 이렇게 말하고 세자 신생은 진원공이 머물고 있는 북쪽을 향해 재배한 후 궁중 빈방으로 들어가 목을 메고 자살하였다. 이때가 BC 656년. 진나라 연호로는 진원공 21년 겨울의 일이었다. 이 해는 제환공 30년에 해당하는 해로서 제환공이 초나라를 원정하여 초 동맹을 맺은 해이기도 했다. 여희의 음모와 세자 신생의 죽음을 그린 이 일화 역시 위나라 세자인 급과 공자수의 죽음을 노래한 이자승주만큼이나 소설적이며 비극적이다. 너무나 소설적이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여겨질 정도이다. 기록도 정보 교환도 여의치 않은 그 시대에 과연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새삼 두텁게 쌓일 뿐이다. 그러나 미리 말하면 세자 신생의 죽음은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제 후계 다툼은 세공자로 줄어들었다. 이 다툼의 최후의 승자는 진문공. 진문공은 제환공에 이어 두 번째로 패자가 됨으로써 진나라를 일약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 위협을 달성하는 인물이 된다. 동관호가 군대를 이끌고 고곡에 도달한 것은 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이틀 후의 일이었다. 태부 두원과는 성벽에 올라 크게 외쳤다. 그대는 돌아가라. 세자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나 동관호로서는 신생의 시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 신생의 싸늘한 주검을 보고서야 두원관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그대는 신생의 스승, 주공 앞에 가서 스스로 죄를 청하라.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동관호와 양호는 신바람이 나서 두원관을 체포해 강성으로 끌고 갔다. 신이 고국에 당도했을 때는 세자가 자신의 죄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미 자결한 뒤였습니다. 동관호의 보고를 받은 진원공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은 두원관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너는 어찌하여 세자를 잘 보필하지 못하고 간악한 암수로서 나를 죽이려 하였느냐? 두원관으로서는 기다리고 있던 물음이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궁성 안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댔다. 이 두원관이 세자를 따라 죽지 않고 이곳으로 붙들려온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제사 지낸 고기와 술이 궁중에서 엿새나 묵었는데 그 사이 간사한 것들이 독약을 발라놓은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예상치 못한 두원관의 반항에 동관호와 양호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진원공의 뒤편에 둘러쳐져 있던 휘장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늙은 놈이 증거도 없이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데 군우께서는 어찌하여 속히 목을 베지 않는 것입니까? 여희의 음성이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진원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격노한 어조로 명을 내렸다. 저놈을 단번에 쳐 죽여라. 정청의 좌우에 시립해 있던 역사들이 일제히 두원관에게 달려들었다. 두원관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두 팔을 양옆으로 크게 벌리고 역사들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쳐라. 나 또한 세자의 곁으로 따라갈 것이다. 역사들이 휘두른 동추 하나가 두원관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퍽. 수박 깨지는 듯한 소리가 정청 안을 울렸다. 피와 뇌수가 섞여 사방으로 튀었다. 휘장 뒤의 여인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희 일파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신생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공자 중이와 이호. 두 공자 모두 나이 40이 넘었다. 게다가 각자 당을 거느리고 있었다. 신생의 뒤를 이어 능히 세자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해제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자에 오를 적임자를 논하면 중이가 제일 순위요, 해제는 마지막이 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이와 이호가 여희의 음모를 눈치채고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면 상황은 어떻게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동관호였다. 그는 즉시 내궁으로 들어가 여희에게 말했다. 신생이 죽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생의 버금가는 중이와 이호가 아직 버티고 있는 한 해제 공자의 세자 책봉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마침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에는 변토의 여러 공자들이 강성으로 올라와 주공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마 지금쯤 중이와 이호도 포읍과 구룹을 떠나 이곳을 향해 오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군부인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들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즉시 잡아들여 신생과 같은 일당으로 몰아버리십시오. 그러면 능히 대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이와 이호의 당이 만만치 않은데 그들이 순순히 잡히겠소. 그들의 무리는 모두 포읍과 구룹에 머물러 있을 뿐 이곳 도성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부인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오로지 주공의 윤허만 받아내십시오. 나머지 일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소이다. 병만 믿소. 그날 밤 여인은 진원공의 품속을 파고들며 눈물로써 호소했다. 신첩이 들으니 중이와 이호 공자도 신생과 함께 이번 일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두 공자는 신생을 죽인 것이 신첩이라고 공공연히 소문내며 복수한다는 미명하에 밤낮 없이 군사를 조련하고 있다 합니다. 군우께서는 신첩과 해제를 어여삐 여기시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진원공은 해제를 세자로 세우기 위해 다른 아들들을 모두 죽일 마음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대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중이와 이호가 그대를 해칠 리가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 나의 말을 잘 따르는 아들들이니 그들이 신년 인사차 도성에 오게 되면 내가 잘 말해주도록 하겠다. 진원공의 반응이 이러하니 아무리 여희라고 하지만 두 아들마저 죽이라고 자꾸 채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듯 여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행운의 여신은 여희에게 유리하게 다가서고 있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강성으로 날아들었다. 포읍의 중이 공자와 구룹의 이호 공자가 주공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도성으로 올라오던 중 세자 신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수레를 돌려 각기 제 고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보고에 진원공은 입술을 떨 만큼 격노했다. 여기까지 왔다가 인사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을 보니 이놈들도 신생과 공모한 것이 틀림없다. 내 이놈들을 잡아다 추궁하리라. 여의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칠세라 다시 진원공에게 속삭였다. 그것 보십시오. 이래도 신첩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군우께서 오히려 두 아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사람을 보내 중이와 이호를 잡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들을 없애려던 참이다.
그러고는 환관 중에서 힘이 세고 칼을 가장 잘 쓰는 발제를 불러 명했다. 너는 지금 곧 군사를 거느리고 포읍으로 달려가 중이를 자결케 하고 그 목을 가져오라. 또한 대부 가화를 불러 분부했다. 너는 그룹으로 달려가 이호를 잡아오너라. 환관 발제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대항하면 어찌합니까?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진원공의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호돌은 궁중에 심어놓은 자신의 신복 부하로부터 진원공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중이 공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그는 즉시 손자이자 호원의 아들인 호사고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중이 공자는 어질고 현명하여 훗날 반드시 큰일을 성취하실 분이다. 더욱이 세자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중이 공자야말로 다음 때를 이을 후계자이시다. 너는 지금 곧 포읍으로 달려가 내 아버지께 말하여 중이 공자를 모시고 타국으로 달아나라고 전하여라. 너 또한 함께 중이 공자를 모셔라. 공자와 함께가 아니라면 결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마라. 설사 내가 죽었다는 부음이 전해져도 돌아와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호사고는 그날로 바로 강성을 떠나 포읍을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서 군대를 거느리고 출발한 환관 발제보다 먼저 포읍에 당도했다. 중이와 더불어 신생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던 호원은 난데없이 나타난 아들 호사고의 모습에 중이에게도 위급함이 닥친 것을 직감했다. 신생처럼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모으겠습니다. 그는 중이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쳤다. 아직 아버님의 분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사부터 모으겠다니 성급하구나. 중이가 엄한 표정으로 호원을 꾸짖고 있는 중에 위주와 선진이 들어와 보고했다. 지금 성 밖에 발제라는 자가 군대를 몰고 와서 성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공자 중이는 성벽으로 올라갔다. 과연 발제가 군대를 몰고 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발제는 성벽 위의 모습을 나타낸 중이를 보고 외쳤다. 주공의 명을 받들어 공자와 면담하기를 청하오. 어서 성문을 여시오. 발제의 무례한 태도에 위주와 선진이 발끈하여 화를 쏘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중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찌 감히 임금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속히 성문을 열어라. 그래도 위주와 선진이 화를 내려놓지 않고 시근덕거리자 중이는 다시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발제에게 대항하는 자는 나의 원수로 여기고 목을 베리라. 그제야 위주와 선진은 기가 한풀 꺾여 화를 팽개친 후 성문을 열어주었다. 발제는 군사들을 시켜 중이의 집을 에워싼 후 마당으로 들어와 진원공의 명을 전했다. 공자 중이는 자진하라. 중이가 물었다. 죄목이 무엇이오? 신생과 작당하여 주공을 시해하려 한 죄이요. 나는 신생과 작당한 바도 없으며 아버님을 시해하려 한 적은 더더욱 없소. 구차하게 변명할 것인가? 주공의 명은 이미 떨어졌소. 그래도 나는 자결할 수 없소. 그렇다면 주공이 내린 칼로 그대의 목을 베는 수밖에 없소. 말을 마치자 발제는 칼을 뽑아들고 중이를 향해 덤벼들었다. 중이는 발제의 첫 칼을 피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후원 쪽으로 달아났다. 발제가 칼을 휘두르며 그 뒤를 쫓았다. 후원 담장이 중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중이가 주춤하는 사이 발제가 두 번째 칼을 휘둘렀다. 간발의 차이로 칼이 빗나갔다. 그때 담장 위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호원이었다. 그는 담장 위에 올라서서 다급한 음성으로 중이를 불렀다. 공자께서는 빨리 이리로 오십시오. 중이는 무작정 그쪽을 향해 달려 아래로 늘어진 밧줄을 잡고 담장 위로 올라섰다. 그 사이 발제가 다시 달려와 세 번째 칼을 휘둘렀다. 칼은 정확하게 중이의 오른쪽 팔을 베었다. 앗! 외침 소리와 함께 중이는 담장 건너편으로 사라지고 발제의 발 앞에는 중이의 긴 소매자락만이 너풀거리며 떨어졌다. 발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후원 담장 너머로 달려갔을 때에는 중이의 모습은 이미 간 곳 없이 사라진 뒤였다. 겨우 발제의 칼을 피해 담장을 넘는데 성공한 중이는 무조건 숲속을 달렸다. 그보다 한 발 앞서 달리는 호원의 뒷모습이 보인다. 무척이나 빠르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시끌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쪽으로.
호원이 방향을 바꾸며 숲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중이도 놓칠세라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숲을 벗어나자 수레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호원의 형인 호모가 고삐를 거머쥐고 앉아 있었다. 그는 중이와 호원이 올라타자 재빨리 채찍을 휘둘러 수레를 몰기 시작했다. 한참 달려 백곡이란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숨을 돌린 중이가 호원을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호원은 대답 대신 오히려 중이의 의향을 물어왔다. 중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제나라나 초나라는 대국이자 강국이다. 둘 중 하나로 가서 몸을 의탁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자 호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나라나 초나라는 여기서 너무 멉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모두 패자이거나 패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빠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저쪽 땅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리라 여겨집니다. 저쪽 사람들은 진나라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적이라 그거 괜찮은 생각이군. 여차하면 대웅족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좋다. 저쪽 땅으로 가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이는 그제야 조쇠, 위주, 선진 등 포성에 남아있는 가신들이 염려되었다. 수레를 몰던 호모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일단 짐을 꾸려 적쪽 부락으로 모이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잘했네. 그대 형제에게 큰 신세를 졌군. 신세라고 하셨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신세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공자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하. 호원의 맑은 웃음소리가 멀리 사라져가는 수레 뒤편에 남아 언제까지고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적은 포읍에서 서쪽으로 3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족의 나라이다. 지금의 섬서성 연안시 일대를 영토로 하고 있다. 백적이라고도 불린다. 다 흰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이다. 국성은 호돌의 부족과는 같은 피가 흐르는 인척간이기도 하다. 호모, 호원 형제의 호위를 받은 중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린 끝에 나흘 만에야 백적의 도성에 도착했다. 그들이 당도하기 전 백적 수장은 꿈을 꾸었다. 푸른 용이 성벽 위를 타고 넘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진나라 공자 중이가 망명해왔다. 그는 중이를 귀빈의 예에 따라 영접했다. 그날 저녁 수십 대의 수레들이 잇따라 나타나더니 백적 도성으로 몰려들었다. 중이는 진원공이 보낸 추격병이라고 생각하고 백적 군사들을 지휘하여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성문을 열어주오. 그들은 진원공의 추격군이 아니었다. 우리는 진나라의 중이 공자를 따라온 가신들이요. 중이는 성 위로 올라가 성 밖을 굽어보았다. 과연 성문 앞에는 조세를 비롯한 위주, 선진, 가타, 호사고, 전일, 계자추 등이 모여서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이는 너무나 반가워 나는 듯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라. 그대들이 왔으니 내 이제 아무 걱정이 없도다. 이때 중이를 따라 백적 도성으로 달려온 가신들의 수는 50여 명이었다. 다음 날 백적 수장은 중이를 비롯한 여러 가신을 환영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국인 진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잔치가 어찌 즐거울 리 있겠는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중에 중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며 망명의 슬픔과 각오를 다졌다. 일신의 안전과 영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렇듯 나를 따라온 그대들에게 감격할 뿐이요. 이제 나와 그대들은 살과 뼈나 다름없는 관계이요. 내 어찌 생사간에 그대들의 덕을 잊겠소. 성격이 우악스러운 위주가 팔을 걷어붙이며 중이의 말을 받았다. 공자께서 포읍에 수년 계시는 동안 저희들은 모두 공자의 어진 덕을 입었습니다. 이제 공자께서 위난을 당하신 바 공자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변 부족과 백적의 군사 원조를 받아 포읍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나라 궁중으로 쳐들어간다면 궁중에도 우리에게 호응할 자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군사를 몰아 강성으로 진격하여 요망한 계집을 없애버리십시오. 위주에 격앙된 어조의 중이가 조용히 대답한다. 그대 말은 참으로 장하다.
하지만 아버지인 임금을 괴롭히고 놀라게 하는 것은 망명 중인 자식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니다. 공자께서는 어찌하여 여희의 무리를 그토록 무서워하십니까? 그렇게 유약해서야 언제 큰일을 성취하겠습니까? 위주의 언행이 과격해지자 가신의 우두머리 격이라 할 수 있는 호언이 점잖게 찍어 눌렀다. 위주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공자는 여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과 불효를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그제야 위주는 찔끔하여 입을 다문 채 한 구석으로 물러났다. 이때부터 공자 중이는 백적 부족에게 몸을 의탁한 채 귀국할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BC 655년 진원공 22년의 일이었다. 이해중이의 나이 43세였다. 한편 셋째 공자인 이호. 셋째 공자 이호는 진원공이 보낸 가화의 군대를 맞이하며 중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아버님은 제정신이 아니다. 어찌 순순히 목을 내놓을 수 있으랴. 이호를 따르는 가신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대부 극표의 아들인 극예와 극의 형제를 비롯해 여의생 그리고 이호와 외척간인 객사 등이 그룹에서 이호를 보필하고 있었다. 싸웁시다. 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항전을 결의했다. 토벌대장 가화는 뜻밖으로 강한 이호의 저항에 당황했다. 그는 일전일퇴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패배하여 강성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중이를 잡으러 간 발제에 이어 가화마저 빈손으로 돌아오자 진원공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히 내게 저항하다니. 그는 다시 가화에게 병차 100승을 내주었다. 가화는 진원공의 명에 어쩔 수 없이 그룹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굳이 이호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이호의 군대는 강하고 날쌈다.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장차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비록 여의가 득세하고 있지만 조정의 분위기로 보아 여의의 세력이 결코 오래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다음의 계승자는 중이나 이호 중 한 사람. 내가 굳이 이호와 원수를 맺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 가화는 화살에 서신을 꽂아 성안으로 날려보냈다. 부군의 군사가 계속해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몸을 피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진원공이 전력을 기울여 그룹 토벌에 나선다면 그룹은 끝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때쯤 해서는 이호도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후위를 기약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가신 극예가 이호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간언했다. 중이 형님이 지금 백적 땅에 가 있으니 우리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극예는 머리를 흔들었다. 주공께서는 지금 두 공자가 공모했다는 죄목을 들어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두 공자가 모두 한 곳으로 달아난다면 여의는 계속해서 갖은 수단을 부릴 것이요. 주공께서는 대군을 일으켜 백적 땅을 공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보다는 양나라로 가십시오. 양나라는 진나라와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타국의 도움 없이는 본국으로 귀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국의 도움을 받는 자가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양나라는 진나라와 이웃해 있는 소국이다. 지금의 섬서성 한성현 일대. 극예의 말에 이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대국의 도움을 받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여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의 일파가 사라지면 그때는 중이가 공자의 경쟁자가 됩니다. 대국인 진나라를 후원국으로 한 공자와 소국이자 오랑캐인 백적을 후원국으로 한 중이. 누가 과연 이기겠습니까? 비로소 이호는 극예가 말하려는 바를 깨달았다. 좋다. 일단 그룹을 내주고 양나라로 망명하겠다. 이로써 이호마저 그룹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다. 중이가 백적 땅으로 망명한 다음 해인 진원공 23년의 일이었다.